며느리가 준 물을 마신 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휠체어 손잡이를 놓치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10분이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현진이 문을 열어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진우를 옮기는 순간 눈을 뜨더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진우의 입에서 간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도 타세요, 제발.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숙은 급기에 며느리 대신 구급차에 탔습니다. 정숙은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왜 그렇게 자신도 함께 가기를 원했을까? 왜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을까? 정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진행했고 정숙은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진우 어머니입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다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는 건가요? 혈액 검사와 뇌 MRI 결과를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현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우 오빠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시네.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진은 의사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간호사인데 혹시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도 있죠.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나요? 근육경직 완화제와 신경통 약물 그리고 소화제요. 처방전 가져왔습니다. 현진이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병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시죠. 1시간 후 진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2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는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진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진아, 너는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여기서 지킬게. 새벽 3시쯤 진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진우야? 정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정숙의 얼굴을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괜찮아. 어디 아픈 곳 없어?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제가. 뭐야? 천천히 말해. 진우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진우야,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말해봐. 그리고 이건 말하지 마세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말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일이야?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숙은 진우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진이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정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간병인 알아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돌볼 수 있어. 아침 드세요. 현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우는 새벽에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어. 아, 그래요. 진우 오빠, 기분은 어때요? 진우는 눈을 뜨고 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괜찮아.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진우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액 검사 결과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처방된 용량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저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만. 간혹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주의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깨어 있었지만 여전히 말을 흐리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현진을 슬쩍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새벽에 들은 진우의 속삭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건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 정숙은 점점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진우가 입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진은 병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정숙은 진우가 병원에서 입었던 옷을 정리하고 칫솔과 세면 도구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는 각종 약병과 세면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진우의 칫솔을 집어들다가 세면대 서랍 속에서 익숙한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받아온 진우의 처방약 봉투였습니다. 정숙이 약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평소 진우가 복용하던 흰색과 노란색 알약들 외에 본 적 없는 작은 알약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알약은 연분홍색이었고 다른 약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 알약에는 어떤 식별 표시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에는 제약회사 이름이나 성분 기호가 새겨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약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 알약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표면이 매끄러웠고 냄새를 맡아보니 희미한 쓴맛 같은 게 났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병원에서 새로 처방해준 약일까 싶어 처방전을 찾아봤지만 거기에도 이런 약은 없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진우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전 마신 물, 그리고 의사가 말한 과다 복용, 그리고 지금 발견한 정체불명의 알약.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현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급히 알약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구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세면도구랑 속옷 같은 것들 좀 챙기려고 왔어. 현진은 장보온 것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김치찌개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다시 앉아 주머니 속 알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알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진우는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이렇게 예감이 안 좋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알약이 마치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지난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들 부부 집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 미리 반찬을 만들고 진우가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된장찌개까지 끓여서 무거운 보온통에 담아 들고 갔죠. 사실 이 일은 정숙에게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며느리 현진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현진이 현관에서 반겨주었습니다. 현진은 늘 그랬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정숙이 무거운 반찬통들을 들고 오면 재빨리 받아주고 슬리퍼까지 가져다 신겨주곤 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하반신 마비 환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까요? 우리 현진이 정말 고생이 많아. 정숙은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현진과 진우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진우를 현진이 담당 간호사로 돌봤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환자와 간호사 관계였는데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현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부담스러울 텐데도 늘 밝게 대해주세요. 그때 진우가 현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 띄던 미소를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사고 후 우울감에 빠져있던 아들이 처음으로 보여준 밝은 표정이었어요. 현진 씨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혼자 자라서 그런지 더 성숙하고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혼자 자란 아이.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은 더욱 짠해졌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행 아이가 이제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니. 그것도 사랑 하나만 믿고 말입니다. 진우야, 엄마 왔어. 정숙이 거실로 들어가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로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하반신 마비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현진이가 더 고생하지. 정숙은 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아이도 낳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현진아,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정숙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현진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도 진우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현진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실제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그래서 정숙은 더 많이 도우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은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고 진우를 목욕시키는 일도 도왔어요. 며느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진우 오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진우는 순순히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신경통약, 소화제까지 한 번에 여러 알을 복용해야 했어요. 현진은 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챙겨줬습니다.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꼼꼼했죠. 현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진우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는 부부잖아요. 하지만 그날 정숙은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현진이 약을 가져올 때 진우의 얼굴에 스친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 같은 불안함 같은 무언가가 지나갔어요. 점심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진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진우를 돌봤습니다. 고기를 잘라주고 물을 따라주고 입가에 묻은 것을 닦아주기도 했죠. 진우 오빠,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릴 수 있어요. 진우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고마워 정도는 말했을 텐데 그날은 유독 말수가 적었어요. 그리고 현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묘했습니다. 현진아, 너도 앉아서 같이 먹어. 식사를 마친 후 현진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정숙은 진우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진우야, 요즘 어때? 물리치료는 잘 받고 있어? 진우는 잠시 부엌 쪽을 바라보더니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서 정숙 옆에 멈췄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그때 진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절박하고도 두려운 눈빛이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어깨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오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엄마의 본능이었죠. 진우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응, 고맙다. 현진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숙은 계속해서 진우를 관찰했습니다. 아들의 표정, 몸짓,
시선 하나하나가 평소와 달랐어요. 콜록콜록. 진우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너 감기 걸렸니? 콜록콜록. 아니, 괜찮아요. 아, 요즘 감기가 유행이래요. 진우가 물을 마셨지만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죽이랑 이것저것 잘 챙겨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니?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어요. 근데 꼭 폐렴 걸린 것 같다. 기침이 너무 심하네. 폐렴이라니요. 현진이 싱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냥 목감기예요. 정숙은 며느리의 그 여유로운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남편이 아프면 더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정상인데 현진은 오히려 너무 침착했어요. 진우 오빠, 너무 걱정하시면 더 안 좋아요. 특히 현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 현진아, 진우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도 진우는 정숙을 따라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현관 앞까지 나와서는 한동안 정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건강 잘 챙기고. 정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진우의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어 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정숙은 주머니 속 연분 홍색 알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은지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32살의 경찰서 형사로 강력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늘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정숙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네요? 왔구나. 저녁은 먹었어?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은지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어요. 정숙은 여전히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또 반찬 싸들고 진우네 갔어요? 은지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가면 오히려 부담될 텐데. 올케도 자기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숙은 딸의 말을 듣지 않는 듯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 현진이 말이야. 걔 이상해. 은지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제발 좀 그만해요. 엄마, 뭘 그만해? 정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험담하는 거 말이에요. 진우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서요? 엄마 빼고. 너, 네 동생이 무슨 눈으로 엄마를 봤는지 봤니? 현진이 앞에선 꼭 참고 있다가 나한텐 무슨 말인가 하려던 그 눈. 엄마, 은지도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그냥 엄마가 예민한 거예요. 진우가 힘든 거 다 현진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 예민하다고? 정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야, 이은지,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내 새끼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엄마는 금방 알아차려. 은지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너희 둘 다 내가 낳아서 키웠어? 진우가 아픈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엄마까지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거야? 엄마의 직감? 은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참나, 엄마 직감으로는 수사가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증거? 정숙이 주머니에서 연분 홍색 알약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증거 아니야? 은지가 그 알약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진우 약봉투에서 나왔어. 처방전에도 없는 약이야. 은지가 일어나서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이게 진우 약에서 나왔다고요? 응. 현진이한테 물어봤더니 새로 처방받은 진통제라고 하더라고. 근데 처방전에는 없어. 은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형사로서의 직업적 습관이 발동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오늘 진우 세면용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은지가 알약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식별 표시가 없네요. 일반 의약품에는 보통 제약회사 이름이나 성분 기호가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은지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다른 이상한 일? 진우 상태나 올케 행동이나?
정숙이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진우가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 현진이가 준 물 마시고 나서 뭐라고요? 은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새벽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은지가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일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정숙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너 경찰이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은지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가 연분홍색 알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뭔지부터 알아보죠. 국과수에 의뢰하면 성분 분석이 가능해요. 그럼 해줄 거야? 비공식적으로요. 이건 인맥으로 부탁하는 거라 금방 결과 보긴 어려워요. 정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내 새끼를 지켜야지. 그리고 진우한테도 일단은 말하지 마세요.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죠.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비록 딸이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이 이럴 때는 든든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엄마 직감이 맞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현진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면 그동안 그토록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던 며느리가 싫은 아들을 해치려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지는 경찰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알약은 이미 국과수로 보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현진, 은지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에 김현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자 화면에 흥미로운 정보가 떠올랐어요. 개명 이력이 있네? 현진의 원래 이름은 김민지였습니다. 3년 전에 김현진으로 개명했더군요. 은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민지로 다시 검색하자 훨씬 많은 정보들이 나왔어요. 학력, 직장 이력 그리고 이게 뭐지? 화면에 나타난 건 5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기사에서 김민지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타났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현장에는 경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견인차가 서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오늘 밤 10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젊은 여기자가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며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거의 묻혔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0대 여성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당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어서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하얀 분필 자국을 비췄습니다. 사고 현장을 표시한 것이었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 박 씨는 충격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화면 속 현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이 퉁퉁 부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은지는 그 얼굴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며 물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진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였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지연이가 죽어야 해요? 왜 가해자는 살아있고 우리 지연이만 죽어야 돼요? 카메라는 현진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은지는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오싹했어요. 5년 전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오빠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급히 국과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형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의뢰한 약물 분석건 혹시 우선 처리 가능할까요? 보통은 며칠 걸리는데 급한 사건인가요? 네, 생명과 관련된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1차 결과라도 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는 더 많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현진의 과거 직장, 진우가 입원했던 병원,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 과정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몇 시간째 자료를 뒤지며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은지 형사님, 약물 분석 1차 결과 나왔습니다. 은지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나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은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비타민 그리고 철분 같은 일반적인 영양소들이에요. 특별히 이상한 성분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대로 검사하신 거 맞아요? 국과수 직원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맞다니까요.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확실해요. 그냥 평범한 비타민이에요. 연분홍색 코팅이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해 보일 뿐이지. 성분상으로는 시중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이랑 거의 똑같아요. 은지는 허탈해졌습니다. 혹시 이거 드시던 분이 컨디션 난조를 겪고 계신다면 이 약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전화를 끄는 은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약물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진의 정체를 밝혀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진우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진단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현진이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연분홍색 알약이 비타민이라고 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진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어요. 은지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지는 서둘러 집을 향했습니다. 진우야, 엄마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있지? 정숙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병실에는 정숙과 진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복도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뭐든지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진우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고 절망적이었거든요. 진우야,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다 이해해줄게. 진우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5년 전 그날, 내가 현진이 동생을 죽였어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누굴 죽였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진우야? 사고요. 제가 차로 사람을 쳤어요. 그 사람이 현진이 동생이었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진우가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던 그날 밤 말입니다. 그럼 설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진우와 현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현진이 왜 그토록 진우를 헌신적으로 돌보는지, 그리고 왜 진우가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그럼 현진이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현진이가 복수를 위해 저와 결혼했다는 걸.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진이는 복수를 위해 결혼했고 지금은 제가 죽길 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해버리면 어머니까지 해칠 것 같아서 그래서 말 못했어요. 현진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우야, 그럼 지금까지. 휴대폰은 언제나 감시당해요. 현진이가 제 핸드폰에 뭔가 설치해놨어요. 제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문자를 보내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현진이가 설치해둔 CCTV가 있어요. 지금은 병원이라서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숙은 며느리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고마워했던 현진이, 그토록 미안해했던 며느리가 실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의 고백을 듣고 있던 정숙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급차에서 엄마더러 같이 타라고 했구나. 네. 현진이 혼자 있으면 뭘 할지 몰라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진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현진이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보며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가면을 쓴 것 같은, 계산된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진우랑 얘기하고 있었어. 진우 오빠, 컨디션은 어때요? 현진이 진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숙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그리고 현진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비록 진우가 과거에 실수를 했을지라도 복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현진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숙은 병실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1개나 와 있었어요. 모두 은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은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 은지야, 나 지금 병원에 있어. 은지야, 우리 진우 어떡하니? 어떡하니? 뭐예요? 엄마도 알았어요. 올케의 정체?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조사한 결과가 네, 맞아요. 현진 언니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진우 오빠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인 피해자가 올케 동생이었고 이름까지 개명해서 아주 치밀하게 접근한 거였어요. 정숙은 복도 벽에 손을 짚고 몸을 가누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엄마, 그런데 그 약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된 게 없어요. 뭐? 네,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비타민 알약이래요. 연분홍색 코팅만 특이할 뿐이지 내용물은 비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분명 그 약이 맞을 텐데? 저도 의외였어요. 엄마,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국과수 직원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런 일 해온 사람이니까 틀릴 리도 없고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우의 불안한 모습도 발견한 의문의 알약도 모두 착각이었던 걸까요?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타민은 미끼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약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었던 거죠. 은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진우 집에 가볼게요.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처방약들을 직접 확인해보면. 안 돼, 안 돼. 며느리가 집에 CCTV를 설치해놨대. 네? 진우가 말하길 거실, 침실 카메라가 있다고 해. 현진이가 진우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야. 아, 정말 미치겠네. 증거라도 있어야 신고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현진 언니가 진우 오빠를 해치려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과거에 동생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거든요. 일단 병원에서만큼은 안전할 거예요. 절대 진우 곁을 떠나지 마세요. 그때 병실에서 현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의 밝은 웃음소리에 지금은 소름만 돋았어요.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현진이 어떤 방법으로 진우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정숙은 일어서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진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진우 오빠, 물 좀 드세요. 목이 마르시죠? 아, 괜찮아요. 진우가 손을 저었지만 현진은 계속 물컵을 내밀었어요.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탈수되면 안 되잖아요. 정숙이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진아, 정숙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내가 줄게. 너는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겠어. 정숙이 현진의 손에서 물컵을 가져오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진의 손이 잠시 멈췄고 정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현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시선이 아니라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시선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해? 정숙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계속 저를 감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요? 병실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시? 무슨 소리야? 그냥 진우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정숙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진이 자신과 은지의 통화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집 일로 은지랑 통화했어. 아, 그렇구나. 현진이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위험한 웃음이었습니다. 형님이 요즘 바쁘시죠? 형사 일이 힘드실 텐데. 혹시 제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소리야? 왜 내 얘기를 하겠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왜 이래? 평소와 다르네. 어머니야말로 평소와 다르세요.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진이 한 걸음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며느리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무서운 기운을 느꼈어요. 은지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시간이었지만 간신히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은지야, 현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나를 의심스럽게 보더라. 뭐라고 했는데요? 나보고 감시한다고.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갔을 때 현진은 진우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형님, 오셨네요. 진우 오빠가 형님 보고 싶어 했어요. 진우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모레 퇴원 예정이에요. 올케 여기 잠깐만 나와 볼래? 할 말이 있어서. 은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진우 오빠랑 단둘이 있을 때 자세히 물어보세요. 정숙이 문자를 확인하고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콜록콜록. 객. 진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현진이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약을 줘?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우리만 있어. 빨리 말해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줘요. 처방받은 약들을. 그런데 가끔 개수가 다른 것 같아요. 개수가 다르다고? 평소에는 흰 알약 2개, 노란 알약 1개였는데 요즘에는 흰 알약이 3개일 때도 있고. 정숙은 급히 메모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진이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일단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다음 날 은지는 동료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배,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는데요. 소형 카메라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왜? 무슨 일인데? 간병인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그런 일이면 이해해. 이거 써. 은지는 단추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병실 한쪽에 몰래 설치하면 현진이 약을 주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은지는 정숙과 함께 병실에 갔습니다. 현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재빨리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병실 창가의 화분 뒤쪽, 침대가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죠. 은지가 정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이틀 동안 카메라는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현진이 진우에게 약을 주는 모습, 물을 따라주는 모습, 그리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은지가 녹화 영상을 확인했을 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게 없네. 영상 속 현진은 정말로 정성스럽게 진우를 돌보고 있었어요. 물도 정상적으로 따라주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은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독을 타는 건 아닐까? 음식이나 물에. 뭔가 이상한데 증거가 없어. 은지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현진은 기뻐하며 퇴원 준비를 했어요. 진우 오빠, 집에 가면 더 편하게 쉴 수 있겠다. 하지만 정숙과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그나마 안전했는데 집에 가면 현진과 단둘이 있게 되니까요. 진우가 퇴원한 날 정숙은 아들 부부 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현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니, 그 가방은 뭐예요? 아, 이거? 며칠만이라도 병수발 해주고 싶어서. 현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가소롭다는 듯이 씩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마지막 말을 할 때 현진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도전받는 기분이 든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현진아. 짐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천만에요. 진우 오빠도 어머니가 계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첫 번째 밤이 지나고 정숙은 진우의 옷가지를 정리해주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세탁한 속옷과 잠옷들을 옷장에 넣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숙이 안방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현진이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부 침실에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그냥 옷 정리해 주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숙은 뒤로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혹시 안방에 뭔가 숨겨둔 게 있나? 며칠을 지내면서 정숙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와 현진이 항상 같은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현진아, 너 어젯밤에 작은 방에서 잤지? 네, 진우 오빠가 워낙 악몽도 많이 꾸고 잠꼬대도 심해서 가끔씩은 제가 작은 방에서 자요. 서로 푹 쉬어야 하잖아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정숙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진우 잠꼬대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우가 언제부터 그렇게 잠꼬대가 심해졌어? 결혼하고 나서요. 아무래도 사고 후유증 때문인 것 같아요. 현진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정숙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진우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다정한 미소를 지었을 텐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현진이 진우의 침대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많이 힘들지? 콜록콜록 진우가 기침을 하며 현진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금방이야. 너희 엄마가 눈치챈 것 같은데. 그 덕에 계획보다 훨씬 빨리 실행해야겠어. 콜록, 내가 다 미안해. 현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머니랑 누나만은 건들지 말아줘. 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가족만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났어요. 그건 당신 학위에 따라 달렸어. 난 출소해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지금처럼 완벽한 연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년 동안 당신 곁에서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잖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는지 알아? 심지어 당신 엄마도 나를 딸처럼 아꼈다고. 현진이 싸늘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럼 당신 가족들도 평안할 거야. 정말 미안해. 당신 동생. 지연이는 간호사가 되려고 했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고. 그런 착한 아이를.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현진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진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다시 다정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진우는 침대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현진의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도. 진우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가족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진우가 현진과 다른 방에서 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욱이 물을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물 좀 마셔. 약 먹어야지. 진우가 물컵을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을 다 마시고 난 직후 진우가 갑자기 콜록콜록하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콜록,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가슴을 움켜쥐며 계속해서 기침을 해댔어요. 어머, 얘가 기침을 저번부터 왜 이렇게 심하게 해? 진우의 기침은 더욱 격해졌고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기침과 함께 헛구역질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정숙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어젯밤 혼자 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그 빨간 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기계에서 나오는 불빛 같았어요. 현진아, 안방에 있는 저건 뭐야? 정숙이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가습기예요.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진우가 혼자 잔날 아침에 또 의식을 잃었을까? 구급차가 도착하자 진우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증상이었어요. 의식을 잃고 호흡이 얕아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진우는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은지야,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뭐가요? 진우가 또 의식을 잃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안방에서 혼자 잔 다음 날 아침이었어. 안방에서 혼자요? 응. 그리고 그 방에 가습기가 있더라. 그런데 참, 진우가 기침이 왜 이렇게 심하지? 마치 폐렴에 걸린 것처럼 계속 기침을 해대. 현진이는 감기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가습기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침이 심하고. 응, 왜? 은지는 갑자기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가습기와 폐렴 그리고 기침.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섬뜩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뭔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끄는 은지는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주요 증상 지속적인 기침, 호흡곤란, 폐렴 유사 증상, 심할 경우 의식 잃음,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 있음. 설마. 은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하나 점차 악화되어 호흡부전, 의식 잃음 등으로 진행.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 오빠의 증상과 너무나 일치했어요. 지속적인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의식을 잃는 것까지. 이거였구나. 은지는 급히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진우 방에 있는 가습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진우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무슨 일이야? 가습기 살균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습기에 물질을 넣어서 진우를 서서히 중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화학물질을 가습기에 넣으면 공기 중으로 분산되면서 폐를 손상시켜요. 증상이 진우 오빠랑 완전히 일치해요. 그럼 진우가 기침하고 의식 잃는 게 다. 네, 특히 밤에 그 방에서 자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전화를 끄는 은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단서를 잡았어요. 약물이 아니라 공기 중 독성 물질이었던 거였습니다. 현지는 정말로 치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약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가습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했으니까요.
엄마, 올케가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 선수 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신고하세요. 정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경찰차가 진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경찰관들과 함께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현진은 샤워 중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현진이 급히 옷을 걸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나온 그녀는 경찰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누구시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관 뒤에서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진아, 너 이제 그만해. 무슨 소리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네가 준 것만 먹으면 쓰러졌어. 현진은 순간 당황했다가 곧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제가 독이라도 탔을까 봐요. 그럼 주방에 가서 다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다 마셔볼까요? 현진은 태연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서운해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진우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녀는 진짜로 물컵을 들고 마시는 신용까지 했어요. 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올케, 약 아니잖아. 가습기잖아. 그 순간 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알고 있어요. 현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가습기요? 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저 방에 있는 가습기 압수해서 분석해보세요. 현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들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해왔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현진이 갑자기 몸을 돌려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잡아! 경찰관이 소리쳤지만 현진이 더 빨랐어요. 쾅! 문 열어?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현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방 안에서는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진이 재빨리 가습기로 달려가서 물통을 분리하고 있었거든요. 현진은 가습기에서 물통을 뽑아내고는 베란다로 들어있던 물을 아래쪽으로 쏟아버렸어요. 찰랑찰랑. 현진이 빈 물통을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뭘 분석하시려고요? 증거도 없이 이래도 돼? 현진이 경찰관들에게 팔을 잡히며 소리쳤습니다. 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물 버린 게 죄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정숙은 끌려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허탈해졌어요. 물을 다 버려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증명하지? 은지야,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은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가습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빈 물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보이세요? 정숙이 자세히 보니 물통 모서리에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맺혀 있었어요. 이 통 안에 물 한 방울. 한 방울만 있어도 조사 가능해요. 정말? 네, 국과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이 작은 물방울 하나로도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통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습기 본체, 필터, 심지어 방 안공기까지 다 검사할 수 있어거든요. 독성 물질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정숙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엄마, 올케가 아무리 물을 버렸다고 해도 2년 동안 그 독성 물질을 구입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내역, 인터넷 쇼핑 기록 다 남아있어요. 정숙은 진우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진우야, 이제 괜찮아.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였고 현진의 모든 계획과 과거가 낱낱이 밝혀질 테니까요.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정숙과 은지가 앉아 있었고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 근처에 있었어요. 현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그저 지쳐 보이는 상처받은 한 여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동생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정숙은 방청석에서 현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현진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을, 제 희망을, 제 미래를. 그래서 저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빼앗긴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 그때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현진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현진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니. 정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현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동생이 원한 건 이게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 저한테. 현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아들이나 딸을 잃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피해자인 진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구한다니. 현진이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왜 선처를 구하는 건데? 현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사고 이후 지옥 속에서 살았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핸들을 조금만 더 조심해서 돌렸다면, 브레이크를 조금만 더 일찍 밟았다면, 정말 힘든 건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었어. 너는 더한 고통 속에 살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다 내 잘못이야. 현진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가 오히려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를 사랑했던 마음도 진짜였어. 그만해.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 지연이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아들의 그 넓은 마음과 현진의 깊은 상처가 모두 안타까웠습니다. 현진은 피고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2년 동안 품어왔던 복수심과 증오가 진우의 용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승자는 없었어요. 현진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우의 선처 요청과 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왔어. 바람이 살랑 불어 현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너 못 가지. 언니가 열심히 살아갈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거야.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증오에서 벗어나 지연이가 원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